안녕하십니까, 김상훈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경희대 2012학년도 수시 2차 사회계 5점 기출문제를 저와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수는 인문 예체능계와 마찬가지로 총 3개고요. 사회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수리 문제가 3번 문제로 수리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수리 문제가 있으니까 영어 지침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영어 지침도 있습니다. 다만 분량이 적고요. 그다음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우선은 논제 1번부터 차근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1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논제 1번을 보시면 제시문 라의 현상에 대한 가와 나의 관점을 각각 논술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다소 약간 애매한 느낌이 좀 있는데요. 이걸 좀 더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에 입각하여서 제시문 라의 현상을 논술하라는 건데, 역시나 논술하시오라는 어떤 이 논제 자체가 다소 애매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학 측에서 좀 더 난이도를 높이고자 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좀 더 문제에 좀 익숙한 친구들이나 경희대 문제에 익숙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제시문 가와 나를 정확히 독해해서 라의 현상도 정확히 본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 요구가 바로 평가하라는 요구와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00자를 쓰라고 했으니까 라의 현상에 대해서 제일 먼저 100자 정도 써주고요. 라의 현상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각각 하라고 했으니까 가의 관점에서 200자, 나의 관점에서 200자 정도 써주면 500자 정도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제시문 라의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라를 보시면요. 다음은 OECD 주요 국가들의 인구 추세를 나타내는 그래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모든 나라의 추세가 아니라 산업 선진국들의 인구 추세라는 거죠. 자, 그다음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반적인 어떤 큰 추이가 보이는데요. 우선은 2010년 지금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이제 감소세에 이제 진입을 하는 과정이죠. 감소세에 진입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은 감소세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뭡니까? 2100년 근미래죠. 근미래에서 어떻습니까?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제시문 라의 그래프 나타내는 현상은 한마디로 뭡니까? 주요 산업 선진국들이 인구 감소의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와 관련 지어서 제시문 가와 나는 각각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가부터 보시면요. 북부 아프리카 사헬 사막 지역의 유목민인 플라니족과 투아그레족은 1970년대 장기간의 가뭄으로 굶주림에 시달려 대다수가 피난민 수용소에 지내게 되었고, 기르던 가축의 50에서 80%를 잃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유목민들이 기근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기근에 시달렸는데,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근에 시달렸는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컴퓨터 모의 실험에 의하면 기근의 원인은 극심한 가뭄 때문이 아니었다. 기근의 원인은 극심한 가뭄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근이 있었는데 이것은 가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그 원인이 정확히 나와 있죠.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합니까? 1920년대부터 시작된 인구 증가가 그들의 터전을 환경 파괴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뭡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환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같이 봅시다. 사회 내용 중략됐고요. 선생님이 중략을 시켰어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유목민들은 가축의 수를 늘렸어요.
그러니까는 좀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가축의 수를 더 늘리기 시작했죠. 어떤 게 생각납니까? 그래서 공유주의 비극과 굉장히 유사하죠. 가축의 수를 늘립니다. 가축의 수를 늘려요.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가축의 수가 늘어납니다. 번영을 누리는 듯 했지만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가뭄이 닥쳤을 때 유목민들은 자기 가족들이 먹을 우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늘어난 가축의 수를 그대로 유지해야 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가뭄이 일어났는데 가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인구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뭄이 일어났다고 자식 새끼들을 버리거나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즉 인구 부양을 위해서 잘 살았을 때 많았던 그 인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결국에는 가뭄이지만 가축수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유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지하다 보니까 그들의 터전은 결국 어떻게 됐다? 사막화되었다라는 거죠. 가축수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가뭄인데도 불구하고 가축수를 유지하다 보니까 가축들이 다 풀 뜯어먹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터전 자체가 사막화되었다는 거죠. 즉 이 그들의 터전, 그들의 어떤 그 목축지가 갖고 있는 자생 능력을 뛰어넘는 가축의 수로 인해서 더 이상 풀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사막화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유목민들이 기근에 시달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시문과의 핵심 내용은 결국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쓴 바로 이거죠. 인구 증가는 결국 어떤 일을 불러일으킨다? 환경 파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겠죠. 인구 증가는 환경 파괴를 불러일으킨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지 비극과 다시 이제 유사한 지점이 있지만 조금은 어떤 이제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인구 증가죠. 인구 증가라는 어떤 상황이 결국에는 환경 파괴로 이끌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시문 나의 내용 같이 봅시다. 헐, 제시문 나는 어떻습니까? 영어 제시문이네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인문 예체능기보다 좀 더 길이가 짧죠. 선생님이 앞의 내용을 생략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앞의 내용은 사실상 중요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은 일본의 어떤 가미가스라는 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노인들이 서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굉장히 뭐 열심히 한다, 잘한다, 그들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노인들의 어떤 이러한 일을 하는 모습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시문이 갖고 있는 어떤 속임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고요. 실질적인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마을의 주민들이 어떻습니까? 마을 주민들이 뭐예요? 마을 주민들의 거의 절반이 몇 살 이상? 그렇죠. 65세 이상이라는 것. 그렇죠? 마을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그래서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정부는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습니까? 전통적인 노동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전통적인 노동력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들. 기본적으로 노동력이라고 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층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종사하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젊은 층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이 가미가스 섬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산업을 육성시켜야만 하는 전통적 노동력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 노동력이란 결국 한마디로 뭐다? 젊은 층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가미가스 섬은 보여준다. 뭘 보여줍니까? 축소판을 보여준대요. 축소판. 뭐의 축소판입니까? 일본이나 몇몇 다른 나라들이 현재 직면하거나 앞으로 곧 직면하게 될 어떤 문제를 하나의 축소판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것은 가미가스 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세계가 직면할 어떤 위기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보세요. 수세기 동안 뭡니까? 수세기 동안 세계의 뭐예요? 출산율은 뭐예요? 거꾸로시다. 반대라는 거죠. 출산율은 어때요? 점차 부유해지고 점차 도시화되면서 부유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출산율은 거꾸로 된다. 더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점차 부유해지고 더 도시화되면 될수록 거꾸로 이와 반대로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제시문 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전 세계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즉 다시 말해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뭐예요? 주요 노동층이 감소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요 노동층의 감소가 왜 문제입니까? 그렇죠. 주요 노동층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 사회 전반의 경제, 생산, 이러한 것들, 이러한 생산성이나 경제적인 어떤 발전에 있어서의 저하를 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제시문 나의 내용 우리가 정리해 봤는데요. 제시문 가와 비교했을 때의 어떤 큰 차이가 보입니까? 제시문 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구 증가가 환경 파괴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얘기했고요. 제시문 나는 뭐예요? 인구 감소는 사회 경제적 전반적인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시문 가와 나는 다소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시문 라의 현상이 뭐였습니까? 제시문 라의 현상은 주요 산업 선진국들이 조만간 인구 감소라는 어떤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가와 나는 각각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논제만 보고 많은 친구들이 제시문 라의 현상의 원인을 찾는 문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원인을 찾는 문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닐까라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원인을 찾는다고 했을 때 제시문 가를 봤을 때요. 제시문 가에서 인구 감소의 원인은 뭡니까? 인구 감소의 원인은 기근이에요. 그렇죠? 그럼 기근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주요 산업 선진국들이 기근으로 인구가 감소됩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시문 가가 말한 핵심 주질은 또한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단순히 기근은 부분적 논의에 불과한 것이었고요.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인구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 짧게 설명이 되긴 하죠. 뭡니까? 부유화, 도시화가 인구 감소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뭐예요? 부분적인 논의에 불과하다는 거죠. 전체적인 핵심 주제를 봐야 돼요. 부분적인 논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맥락 안에서 결국 이 제시문이 한마디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느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라의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아라가 아니라 오히려 라의 현상으로 발생되는 결과가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라의 현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가와 나가 각각 어떻게 다른 입장, 관점을 보여주고 있느냐를 묻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 봅시다. 라의 현상, 다시 말해서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서 제시문 가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렇죠. 인구 증가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환경 파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연스럽게 다시 어떤 그 인류 문명 사회, 너무 지나친 인류 문명 사회에서 좀 더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어떤 방향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구 부양 능력을 넘어서 인구 증가는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환경과 한정된 자원의 차원에서 봤을 때의 이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제시문 나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이죠. 왜 부정적입니까? 경제 위축과 생산성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는 환경과 자원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제시문 나는 뭐예요?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부정적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200자 정도 써주시고요. 요거 200자 써주면 되겠죠. 이처럼 논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다면적 사고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쪽 측면이 있고 저쪽 측면인데 그거에 대해서 각각 정확하게 네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논술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묻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제시문 마의 내용은 제시문 라의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주장이 있다. 제시문 나와 다에 기반하여 한국 사회 맥락에서 그 주장을 평가하시오. 자, 그럼 봅시다. 묻는 게 몇 개인 것 같아요? 묻는 게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묻는 건 총 두 개입니다. 어떻게 두 개냐는지 한번 봅시다. 제시문 마의 내용은 라의 현상에 초래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주장이 있다. 나와 다에 기반하여 이 주장에 대해서 평가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이 첫 번째 문장에 담겨 있는 숨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로 뭡니까? 그렇죠. 라의 현상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체 제시문 마가 보편적으로 어떠한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아야지 그 다음에 핵심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라의 현상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라의 현상에 대해서 앞선 문제에서 제시문 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를 볼 수는 없겠고요.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어떤 부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주요 노동층의 감소, 그래서 사회 경제 전반의 어떤 발전의 저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제시문 라의 현상, 선진국들의 인구 감소 현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 마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요. 하지만 이 해결책을 쓰는 게 핵심 질문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 마가 얘기하는 해결책에 대해서 나와 다의 입장에서 이것을 평가하시오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뭐랍니까? 한국 사회의 맥락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즉 한국 사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의 해결책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600자니까요. 요거 200자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200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나와 다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거 각각 한 200자씩. 이렇게 써주면 한 600 정도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체 제시문 마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는 게 순서겠죠. 제시문 마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마의 내용 봅시다. 자, 제시문 마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뭐, 그냥 신문기사 정도의 수준의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계 문제는요, 그렇게 제시문 자체가 인문계보다 훨씬 더 쉬워요. 어떤 신문기사에서 볼 법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제시문이 많습니다. 자, 마의 내용 같이 보시면요,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다문화 사회가 뭔지 모르는 친구는 없겠죠. 그다음에 선생님 중략했어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결국엔 뭡니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뭐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무려 2.2%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엄청난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중요한 건 뭡니까? 노동시장에 투입된 외국인 역시 증가세를 보인다면서 뒤에 이제 얼마큼 증가가 됐는지 수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다시 말해서 제시문 나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회로 많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그들 중에 역시 뭐예요? 외국인 노동자들. 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뭘 추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마를 통한 라의 문제의 해결책. 결국 뭐죠? 라의 문제는 경제 생산 인구의 감소였습니다. 그럼 마가 제시한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죠. 바로 뭡니까? 이민자와 외국인들을 통해서 인구 증가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경제 생산 인구의 증가까지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자들에게 문호를 더욱더 개방하고요. 다문화 가정을 더욱더 포용해 나간다면 이들이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바로 뭐예요? 마를 통한 나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시문 나와 다는 각각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선 우리가 제시문 나는 우리가 독해보지 않았습니까? 제시문 나는 독해봤으니까 대충 감이 잡혀요. 제시문 나는 그럼 우리가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어떤지 한번 같이 제시문 다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제시문 다는 시가 나오는데 사실 뭐 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서사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마치 누군가 일기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제시문 다를 보시면요. 식당 하는 친구. 이건 한국 사람이겠죠? 한국 사람 주인이죠. 식당 주인인데요. 손님 많아진 철에 누가 동남아인 여자공원 둘이 그만두자 화가 치밀었다. 비수기 때 봉급제 때 챙겨받고도 성수기원 봉급 올려받으려고 동남아인 여자공원 둘을 직장을 옮겼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 다시 새로이 동남아인 여자공원 둘을 구했다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안에 이것에 대해서 자, 아까 내가 얘기한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아까 얘기한 해결책이 뭐였죠?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이 증가로 인해서 우리는 갖고 있는 한국 경제 생산 인구를 늘리자가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해결책에 대해서 이 제시문 다는 긍정적으로 얘기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본적인 차원에서요. 자, 그랬을 때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거 약간 뭔가 부정적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부정적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자, 제시문 다를 보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어떻습니까? 이 동남아인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들이 나타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해결책과 관련되어서 다의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가 어떠한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 있냐라는 건데 결국 뭡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떤 산업의 어떤 주요 어떤 위치에서 주요 산업 혹은 산업의 주요 위치 이런 곳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굉장히 뭐예요? 단순 기능직이나 단순 일용직 이런 데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하다가 싫으면 관두게 되고, 그렇죠? 또 일 자체도 어때요? 굉장히 단순 노동 차원에서 일만 하게 되고요. 맞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부정적인 측면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나에 근거해서 한번 이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나의 관점은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나의 관점은 뭐예요? 나의 관점은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땐 어때요?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땐 부족한 노동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시문 나는요.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주기 때문에 경제 생산 인구의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도 차원의 얘기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시문 나는요. 이 정도의 논의만 가능하다는 거죠. 더 이상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제시문 나의 내용도 있지 않았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계속 부족해질 겁니다. 라는 얘기만 했던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해결책, 마가 갖고 있는 해결책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노동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 일용직이나 단순 기능직밖에 없습니다라는 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죠. 당장은 채울 수 있겠지만, 그렇죠? 당장은 채울 수 있겠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분야에 종사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결국 지금 한국이나 주요 산업 선진국들의 문제가 뭡니까? 노동력 감소가 문제인데 노동력 감소라는 것에 있어서 노동력 감소가 왜 문제죠? 노동력이 감소되면 그만큼 경제 산업 자체가 발전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더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이런 단순 일용직이나 단순 기능직이 많다고 해서 경제 산업 자체가 더 발전하고 크게 더 나아질 것이냐, 더 진보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주요 분야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은 뭐 IT 분야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문화 콘텐츠. 이런 식의 어떤 주된 분야, 이런 주된 분야에 종사를 하든지, 혹은 이 주된 분야에서 어떤 주도적인 위치,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 상정에 직접적인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들이 종사하지 않는 한 이것이 하나의 대안이 되기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거죠.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의 계층 갈등, 지금도 현재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계층 갈등의 원인이 되어 도리어 사회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시문 나에 근거해 봤을 때 이 내용들은요. 자, 많은 어떤 친구들은 나의 관점, 다의 관점 이렇게 나눠서 평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문제든 간에 나눠서 해야 될 경우가 있는 반면에요. 같이 이어서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런 거죠.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를 비판하시라는 문제가 있다고 쳐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을 비판하라고 하든 설명을 하고 하든 평가라고 하든 그 논제 유형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개를 갖고 하나를 얘기할 때 혹은 하나를 갖고 두 개를 얘기할 때 많은 친구들이 이것을 각각 나눠서 가의 관점에서는 어떻고요? 나의 관점에서 어떠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깔끔한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가장 깔끔한 방식이긴 합니다만 어떤 특정 문제의 경우에는요. 얘네들을 나눠서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얘를 평가하거나 설명하거나 비판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합니까? 라고 하면요. 당연히 그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가와 나가 공통적인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를 보는 것. 그다음 가와 나가 하나의 논리적인 구성 안에서 인과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다 보면은 얘네들을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각각 나눠서 얘기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은 어때요?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의 어떤 그 통일된 논의 안에서 논리적인 흐름 안에 모두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서 경제 생산 인구의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외국인 노동층의 유입은 한국 그 노동력 부족에 있어서 일조를 하겠습니다만 이들이 계속 단순 기능직이나 일용직에 머물고 있다 보면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라는 식으로 연결지어서 논리적으로 하나의 흐름 안에 녹아낸다면 더욱더 큰 점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논제 2번까지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논제 3번 남았네요. 논제 3번은 뭡니까? 인문계 학생들이 아주 치를 떠는 수리 문제죠. 하지만 이 경희대 수리 문제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 선생님이 보여줄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논제가 있는데 엄청 길죠. 논제가 엄청 길죠. 자, 이걸 얘기하기 앞서 선생님이 수리 문제를 접근하는 핵심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수리 문제를 접근할 때 크게 세 가지 핵심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켜나가다 보면 방법을 찾지 못하던 친구들도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첫째는요. 수리 문제와 관련된 모든 텍스트들, 논제든 관련된 제시문이든 무엇이든요.
모든 텍스트들은요, 모두 다 사실상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즉,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텍스트는 당연히 삭제됩니다. 편집 과정에서요. 근데 이 친구가 살아남아 있다는 건 분명히 어떤 조건과 관련돼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모든 텍스트들이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공식을 만드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공식을 만드는 조건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굉장히 모든 텍스트를 상세하게 파악하면서 모든 조건들을 하나하나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제가 묻고 있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무엇을 묻고 있냐, 결국 궁극적으로 뭘 묻고 있냐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찾음으로써, 이것을 파악함으로써 여긴 뭐예요? 이 최종 목적지와 관련된 우리들이 찾아야 되는 주요 내용들을 뭘로 만들어요? 그렇죠? 미지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죠. 이 기본적인 과정을 갖고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어려운 것도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이 논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건 지울게요. 자, 같이 한번 분석해 볼게요. 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 D구는 출산 장려 정책을 기획하였대요. 아, 출산 장려 정책을 기획하였구나. 그래서 D구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가지고 있거나 가질 계획이 있는 2,500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대요. 아, D구는 2,500가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조건이네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다음에 세 가지 정책을 구상했대요. 정책 A는 분만 특과금으로 가구당 10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B는 불임 클리닉을 이용하는 가구에 불임 부부 지원비로 20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정책 C는 30원을 육아 보조비로 지급하는 것이다. A는 10원, 한 번 지원하는데 10원, B는 20원, C는 30원이죠. 두 번째 조건이다. 그 다음 봅시다. D구는 분만 특강을 받는 가구의 수를 불임 부부 지원비를 받는 가구와 육아 보조비를 받는 가구의 수가 합이 같도록 기획하였대요. 조건 3번이죠. 다시 말해서 정책 B와 C의 가구의 수의 합이 정책 A와 같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두 가지 이상의 정책을 한 가구에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기로 했대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쉬워지죠. 우리 입장에서 쉬워집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중복해서 지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수리적으로 푸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않기로 했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국가적 출산 장려 정책 일환으로 중앙정부는 뭐합니까? 모든 지자체가 시행한 출산 장려 정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50%를 보조한답니다. 네 번째 조건이죠. 그 다음에 서울시는 어떻게 합니까? 연간 1,250원 출산 장려 예산을 배정하였다. 다섯 번째 조건이고요. 2012년 D구가 순수한 구 예산을 2만 원을 투입했다. 여섯 번째 조건이죠. 맞습니까? 조건이 총 6개가 있네요. 그 다음 봅시다. 각 정책의 수혜 가구가 몇 가구인지 계산하고, 뭡니까?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 각 정책의 수혜 가구가 몇 가구인지를 계산해라. 첫 번째 최종 목적지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러면 각 정책의 수혜 가구를 파악해야 되는구나. 각 정책의 수혜 가구들, 정책 A의 수혜 가구, 정책 B의 수혜 가구, C의 수혜 가구를 파악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미지수로 놔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미지수로 놓는다. 그 다음에 그 풀이 과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뭡니까? 그 결과를 제시문 바에 근거하여 평가하시오. 두 번째 조건이죠. 맞습니까? 두 번째 최종 목적지죠.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논제 안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6가지의 조건을 파악해냈고요. 그 다음에 2가지의 최종 목적지를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 최종 목적지를 통해서 각 정책의 수혜 가구 수를 미지수로 놔야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미지수를 통해서 이 미지수와 6가지 조건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공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공식을 만들면요. 자, 우선 봅시다.
아까 뭘 미지수로 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각 정책의 수의 가구 미지수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책 A의 수의 가구 수를 A라는 미지수로 놓고요. 그다음에 B의 수의 가구 수를 B로 놓고 C의 수의 가구를 C로 한번 나옵시다. 자, 그럼 미지수를 놨죠? 미지수를 놨으면 그다음 뭐죠? 이 미지수들을 구해야 되니까 미지수들이 활용되어 있는 공식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중학교 수학만 안다 하더라도 쉽게 우리가 공식을 몇 개 찾아야 되는지 알 거예요. 미지수가 3개니까 공식도 몇 개? 3개를 찾으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각 조건들을 통해서 한번 종식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 아까 뭐였죠? 총 수의 가구가 2,500가구로겠죠? 그럼 결국 뭡니까? A, B, C를 합치면 뭐가 나와? 2,500이 나오는 거죠. 각 수의 가구 수의 합이 결국 2,500이니까요. 자, 첫 번째 공식 찾았네요. 두 번째 봅시다. 아까 뭐라고 했죠? 정책 A의 가구수와 정책 BC의 가구수의 합이 같다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B와 C의 합은 A가 된다라는 두 번째 공식 나오네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 공식이죠. 세 번째 공식을 찾는 게 쉽지 않은데요. 자, 아까 뭐예요? 정책 A는 가구당 10원이었고 B는 20원, C는 3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총 비용의 50%를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1250원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D구의 순수 예산은 얼마? 2만 원인데 D구의 순수 예산은 건 뭐예요? 위에 나와 있는 정부의 보조금, 서울시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여기 하셨네요. 전체 비용에서 소요된 전체 비용에서 정부 보조금하고 서울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죠.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그걸 제외했을 때 어쨌든 D구의 순수 예산이 2만 원이 배정되었다. 즉 D구의 순수 예산은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지원한 금액과는 별개의 것이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장려 정책을 위해서 정부, 서울시, 그다음에 이 D구 각각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랬을 때에 그러면은 공식이 하나 성립될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죠. 자, 이건 지울게요. 순수 구 예산은 결국 뭐예요? 구 예산은 이 장려 정책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에서 정부 보조금하고 서울시 지원금을 뺀 금액이 순수구 예산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수치가 뭡니까? 전체 비용이겠죠. 전체 비용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전체 비용은 뭐예요? A가 하나 할 때마다 한 가구 지원할 때마다 뭐예요? 10원이죠. 그럼 A라는 게 뭐였어? 수의 가구죠. 수의 가구에다가 10을 곱하면 정책 A의 비용이 나오고 20을 곱하면 정책 B의 비용이 30을 곱하면 정책 C의 비용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전체 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떤 공식이 나옵니까? 그렇죠? 2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순수 구 예산 2만 원. 그 다음에 전체 비용 여기서 뺍니다. 뭘 뺍니까? 중앙정부는 뭐야? 총 비용의 50% 부담하죠? 다시 말해서 전체 비용 곱하기 0.5를 빼주고 그 다음에 서울시정금 1250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공식이 드디어 만들어졌네요. 자, 봅시다, 여러분. 미지수 3개고요. 그 다음에 공식 3개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거겠죠. 선생님, 이거 푸는 과정 굳이 보여줄 필요 없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답을 도출해내면 각각 A, B, C, 즉 정책 A의 수의 가구, B의 수의 가구, C의 수의 가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A의 수의 가구는 1250이 나오고요. B는 750, C는 500가구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첫 번째 최종 목적지에 대한 답안을 찾았네요. 답안을 도출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야, 다 풀었다, 끝났다 하고 답안지를 덮고 나오면 불합격이에요. 알겠습니까? 최종 목적지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이 답안을 도출한 다음에 이 결과를 바에 근거하여 평가라고 했죠. 바에 근거하여. 바에 근거하여 평가라는데 제시문 바의 도표를 한번 봅시다. 제시문 바의 도표를 보시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국 기혼 여성 10,000명에게 결혼한 여자들을 10,000명에게 출산 기피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 분포도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같이 갖고 계신 교재 표를 보시면 2005년과 2009년은 서로 비교하고 있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어떠냐라는 건데, 자, 옛날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의 모습을 보면요. 우선은 불임이나 기타 이유, 가치관의 변화, 일, 가정, 양립, 곤란 이런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그렇죠. 감소 추세에 있죠. 옛날에 비해서 불임이나 가치관, 일, 가정, 양립, 곤란은 점차 큰 문제가 안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 되어 가고 있다. 그에 반해서 양육비가 부담된다. 자녀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죠. 맞습니까?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점차 현재적으로 봤을 때 핵심적인 출산 기피 이유가 뭐다? 양육비나 자녀 교육비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출산 기피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체적인 2009년 전체적인 어떤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들 보더라도요. 가장 비중이 큰 게 이거죠. 자녀 교육 부담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2등이 뭡니까? 이게 2등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이 두 가지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통시적으로 봤을 때도 공공적으로 봤을 때도 결국 제일 큰 문제는 양육비와 자녀 교육비가 부담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결론을 이 답안을 평가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정책 A, B, C 중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바로 뭐예요? 정책 C죠. 왜? 육아보조비를 지급하는 정책 C라는 거죠. 맞습니까? 정책 C가 가장 효과적인 출산 장려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불임부부 지원이나 분만 축하요금은 사실상 불임 부부는 문제는 어때요? 큰 문제가 아니고요. 맞습니까? 분만 축하금 좋긴 하지만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떨어지고요. 맞습니까? 자, 그게 가장 효과적인 출산 장려책인데 평가라고 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가장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1250, 750, 500 어때요? 가장 그 수혜 가구가 적죠. 그러면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뭡니까? 이 정책 시를 어떻게 하자? 보다 확대 시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확대 시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때요? 평가 내용이 간결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봅시다. 수리 문제 같이 풀어봤네요. 여러분 수리 문제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공식들 뽑아내 보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면 더 어려워지니까요. 좀 더 자신감 있게 쉽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히 풀어나가면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경희대 2012년 사회계 5전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인문계보다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물론 분량이나 이런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주제적 차원을 봐도요. 좀 더 사회적 주제, 사회 문제 인식과 관련된 것, 그것에 대한 해결과 관련된 것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 시문 난이도는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리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까 자신감 있게 풀어낸다면 경희대 문제는 언제든 여러분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경희대 합격을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